우주의 팽창. 먼저 정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이 있었습니다. 정적 우주론은 누가 주장했냐면 아인슈타인이었고요. 그리고 팽창 우주론 주장한 사람은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만, 또 르메르트,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정적이다, 우주는 팽창한다, 이렇게 싸웠는데 결국에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먼저 허블의 관측을 한번 써볼게요. 허블의 관측. 허블은 은하를 관측한 사람인데, 은하를 모양에 따라서 구분한 것뿐만 아니라 은하의 후퇴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뭐라고요? 후퇴 속도. 은하들이 지금 거의 다 멀어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은하가 전부 다 멀어집니다. 아주 극소수의 은하만 가까워지고 있고 전부 다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후퇴 속도를 측정했는데 어떻게 측정했냐?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후퇴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즉, 은하가 방출한 빛을 내가 수신하게 되면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 내가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하를 보기만 해도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은하까지의 거리를 관측했어요. 은하까지의 거리. 이 은하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세페이드 변광성.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은하까지의 거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우리 고2 과정에서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자세히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허블은 은하의 후퇴 속도를 계산하고 은하까지의 거리를 관측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여기 우리 은하가 있고요. 어떤 은하를 봤는데 이 은하가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진다. 이렇게 슉. 나로부터 후퇴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빨리 멀어져요. 슉. 이렇게. 이쪽에 있는 은하도 멀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멀리 있어요? 우리 은하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더 빨리 멀어져요. 이걸 관측한 거예요.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더라.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X축의 은하까지의 거리, 그리고 Y축의 은하의 후퇴 속도. 그래서 은하들을 관측한 다음에 후퇴 속도까지 계산해서 여기다가 점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추세선으로 이으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요. 이게 허블이 관측한 것이고, 이걸 뭐라고 하냐? 허블 르메르트 법칙이라고 합니다. 허블과 르메르트가 관측한 결과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멀면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멀면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그래서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는 은하까지의 거리와 비례한다라는 뜻입니다. 문자를 한번 써볼게요. 거리는 문자 R을 쓰고요. 그 다음에 후퇴 속도는 문자 V를 씁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단위가 중요합니다. 단위가 중요해요. 은하까지의 거리는 단위를 뭘 쓰냐? 메가파섹을 씁니다. 파섹이란 단위 우리 별의 물리량 하면서 했죠? 별까지의 거리가 정말 멀어서 파섹을 쓰는데 이번에는 메가가 붙어 있어요. 메가는 10의 6제곱. 메가파섹. 왜냐면 은하는 더 멀리 있으니까. 메가파섹. 그 다음에 후퇴 속도는 이렇게 씁니다. 후퇴 속도는 킬로미터 퍼 세크.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 계산해서 점을 찍으면 이렇게 되고, 이걸 일반화해서 식을 써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후퇴 속도 V는 거리와 비례한다. 이 비례상수를 H, 허블 상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허블 르메르트 법칙입니다. V는 HR, 이 H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허블 르메르트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허블 상수 H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단위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R 단위가 뭐였다고요? 메가파섹. 그 다음에 V 단위가 뭐였다고요? 킬로미터 퍼 세크. 그러면 이 H의 단위는 뭐가 될까요? 이 H의 단위, 허블 상수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 이 실제로 기울기 계산하면 대략 70이거든요. 대략 70, 68에서 70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대략 값이 70이고 단위를 생각해보면 좌변에 킬로미터 퍼 세크 있죠? 그래서 킬로미터 퍼 세크 그리고 여기 메가파섹 있죠? 퍼 메가파섹 이렇게 됩니다. 이게 허블 상수입니다. 뭐라고요? 70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섹. 의미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 의미를요. 무슨 뜻이냐? 우주 공간에 있는 1메가파섹이라는 공간은 70km per sec로 팽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1메가파섹이라는 공간은 70km per sec로 팽창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허블 르메르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관측 결과가 성립한다는 건 지금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지죠? 우주가 팽창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허블 르메르트 법칙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는지 이 허블 상수의 의미와 함께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블 상수가 7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기에 우리 은하가 있고요. 여기 어떤 은하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 사이 거리가 1메가파섹이라고 할게요. 이렇게요. 두 은하 사이의 거리가 1메가파섹이에요. 그런데 이 1메가파섹이라는 공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70km per sec로 팽창하고 있어요. 슉 이렇게. 슉. 그래서 여기 우리 은하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바라볼 때 이 A라는 은하는 후퇴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후퇴 속도가 70km per sec가 됩니다. 이게 허블 상수의 의미예요. 1메가파섹이라는 공간이 70km per sec로 팽창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 볼 때 A가 70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A 은하에 있는 외계인이 우리 은하를 보면 얼마로 멀어지겠습니까? 70으로 멀어지겠죠. 서로 70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에 B가 있습니다. B. 이 사이 거리도 1메가파섹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에서 볼 때 B가 얼마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70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70으로요. 이렇게요. 왜? 1메가파섹이라는 공간은 70으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B에서 관측할 때를 볼게요. B에서 B 입장에서 관측을 하면 우리 은하가 얼마로 멀어지고 있냐면 우리 은하 지금 이거 1메가파섹이죠? 70으로 팽창합니다. 이 공간이 70으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가 70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B에서 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서 A요. 그러면 여기가 1메가파섹, 여기도 1메가파섹. B에서 A를 보면 총 2메가파섹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 A는 얼마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냐면 140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1메가파섹 70으로 팽창, 여기도 1메가파섹 70으로 팽창, 총 140만큼 팽창. 공간이 2메가파섹이 있기 때문에 서로 140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1메가파섹이 전부 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 커지는 속도는 허블 상수 70km per sec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우주가 실제로 팽창하는데 어떻게 팽창하냐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 팽창하는 속도는 얼마예요? 70.
1메가파섹당 70km/s로 팽창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 팽창의 중심은 없습니다. 중심은 없다. 중심이 없이 전 우주에 있는 1메가파섹이 전부 다 허블 상수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전부 다 멀어지네?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인가? 그게 아니라 어딜 기준으로 보더라도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에 있는 공간 자체가 다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허블 법칙과 우주 팽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건 뭐냐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두 개의 변수를 지금 허블이 계산했는데 먼저 거리 구하는 건 시험엔 나오지 않습니다. 고2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변광성을 이용해서 관측했는데요. 이 과정은 시험에 등장하지 않고 시험엔 뭐가 등장하냐면 이게 등장합니다. 요거 후퇴 속도 어떻게 구하는데 요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후퇴 속도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후퇴 속도 관측. 후퇴 속도 관측하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후퇴하는 속도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래 파장이 얼만큼 변했는지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하는 거예요. 이게 도플러 효과 공식입니다. 근데 이 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은하까지의 후퇴 속도가 궁금해요. 그러면 먼저 원래 파장을 아셔야 해요. 원래 파장이 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은하가 정지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은하가 정지해 있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는 없지만 은하가 만약에 정지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은하 주변에 있는 수소들도 에너지를 막 방출하고 있을 거예요. 그 수소가 좋아하는 파장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이미 다 계산해놨어요. 수소가 좋아하는 파장이 예를 들어 400나노미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600나노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400나노미터에서도 이렇게, 600나노미터에서도 이렇게 방출선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방출선이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정지에 있다면. 그래서 요 원래 파장이 있어요. 원래 파장. 근데 실제로 은하를 관측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은하를 관측하면 예를 들어 A 은하를 관측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400에 있어야 되는 파장이 이렇게 관측돼요. 440으로 관측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무슨 뜻이에요? 파장이 길어졌죠. 파장이 길어졌어요. 그런데 이 파장이 긴 쪽은 어떤 색깔이 위치하고 있냐면 적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적색. 파장이 긴 쪽에 빨간색, 파장이 짧은 쪽에 파란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적색 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파장이 길어졌어요. 빨간색 쪽으로 이동했죠? 적색 편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내가 후퇴 속도 구해볼게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후퇴 속도. A의 후퇴 속도 이렇게 구해요. V는 원래 파장이 400인데 원래 파장 400 얼마 증가했어요? 40 증가했죠. 여기서 40 이렇게 400에서 440 40만큼 증가했어요. 40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다가 뭐 곱한다고요? 빛의 속도 C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0.1 곱하기 C 이렇게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숫자 보이시나요? 0.1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이거 묶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묶어요. 이렇게 이걸 묶어서 Z라고 부릅니다. Z 곱하기 C. 이 Z를 뭐라고 부르냐? 적색 편이량. 뭐라고요? 적색 편이량.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래 파장에 비해서 몇 퍼센트 변했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시 보시면 원래 파장 400이죠? 근데 40 증가했어요. 몇 퍼센트 증가했어요? 10% 증가했습니다. 파장이 10% 증가했어요. 그러면
빛의 속도의 10%로 멀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파장이 10% 증가하면 빛의 속도의 10%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A의 후퇴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너무 쉽죠? 뭐라고요? 은하에서 오는 빛을 수신해서 프리즘에 집어넣어서 이걸 딱 보면 후퇴 속도가 딱 나온다고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도 물어봐요. 지금 제가 400나노미터 가지고 계산해봤는데 600나노미터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600나노미터. 그럼 이 파장도, 여기 있는 파장도 이렇게 적색 편의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렇게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 얼마일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착각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여기 40 증가했으니까 여기도 40 증가했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A가 Z를 계산해보니까 Z가 얼마예요? Z가 0.1이죠. A라는 은하는 Z가 0.1인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파장이 지금 전부 다 10%씩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00에 있어야 되는 애는 660으로 관측이 됩니다. 얘도 10%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도 10% 증가, 여기도 10% 증가. 그래서 빛의 속도의 10%로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후퇴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만 더. B가 있어요. B. 또 다른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B를 봤는데 이번에 이렇게 돼요. 슉 이렇게 돼서 400에 있어야 되는 파장이 480으로 관측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480으로요. 400에 있어야 되는 친구가 480으로 관측돼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Z부터 구합니다. 뭐라고요? 이 Z부터 구한다고요. Z. 제일 중요한 건 Z예요. Z. 그래서 은하가 나오면 Z부터 구하는 거예요. Z는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V는 원래 파장 400. 근데 얼마 증가했어요? 400에서 80만큼 증가했죠. 80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Z가 0.2 그죠? 20%죠? 여기다가 빛의 속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0.2 곱하기 C죠? 얘는 Z가 0.2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600에 있어야 되는 애는 얼마로 관측이 되겠습니까? 60 해서 총 120 증가해야 되니까 720으로 관측이 될 겁니다. 전부 다 파장이 20%씩 증가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빛의 속도의 20%로 멀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A와 B 중에 후퇴 속도는 누가 빨라요? B가 더 빠르죠. 왜냐면 A는 빛의 속도의 10%로 멀어지고 B는 빛의 속도의 20%로 멀어지니까요. 그럼 거리는 누가 더 멀어요? B가 더 멀죠. 2배 더 멀죠. 속도가 1대2니까 거리도 1대2인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A와 B가 같은 방향에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같은 방향에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한번 지우고 만약에 이 예시에서 A와 B가 동일한 방향에 있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동일한 방향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은하가 있고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는 Z가 0.1 10%로 멀어질 정도의 거리에 있고요. B는 Z가 0.2 요 정도 거리에 위치한 겁니다. 같은 방향에 있다고 가정하면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은하와 B 사이에 A가 존재하게 되겠네요. 중점의 위치에 있겠네요. 그죠? 그럼 만약에 A에서 B를 보면 후퇴 속도가 얼마가 되겠어요? A에서 B를 보면 Z가 0.1로 보이겠죠. B에서 A를 봐도 Z가 0.1로 보이겠죠. 전부 다 빛의 속도의 10%로 멀어질 겁니다. 즉, 이 정도 거리면 빛의 속도의 10%로, 여기도 10%로 멀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은하와 B 사이는 빛의 속도의 20%로 멀어지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좀 더 어렵게. 지금 이 문제에서 만약에 A와 B가 반대 방향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은하에서 볼 때 A랑 B랑 반대 방향. A는 여기, B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은하 여기 있고요. A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근데 A는 Z가 얼마예요? 0.1.
A는 Z가 0.1 이렇게. 그런데 B는 반대 방향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근데 B까지 거리가 더 멀어야죠. 왜요? 0.2니까요. Z가. B는 Z가 0.2 이렇게. 그럼 거리 B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여야죠. 이렇게. 속도 B도 1대 2니까요. 그럼 이 상황에서 A에서 B를 본다고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A에서 B를 보면 얼마로 멀어질까요? Z가 0.3. 0.3의 속도로 멀어지겠죠. Z 0.3의 속도. 무슨 뜻이에요? 빛의 속도의 30%로 멀어질 겁니다. 빛의 속도의 30%로. 왜? 요 정도 거리가 빛의 속도의 10%, 요 정도 거리가 빛의 속도의 20%. 그러면 이 정도 거리는 빛의 속도의 30%로 멀어질 정도인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나오면 은하가 등장할 거고 그 은하들의 Z를 전부 다 구하세요. 구하는 겁니다. 주어진 문제는 쉬운 문제고요. 어려운 문제는 안 줄 겁니다. Z를 다 구하는 거예요. 문제 받자마자 Z를 구하는 거예요. Z를 구하고 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인지 이런 경우인지 문제를 잘 보고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허블 법칙을 통해서 우주의 나이 그리고 우주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은하가 있고요. 우리 은하. 여기 어떤 은하가 있습니다. 이 은하는 속도가 V로 멀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은하보다 더 멀리 있는 은하가 있어요. 이렇게 슉 이렇게. 그럼 멀리 있으면 어때요? 후퇴 속도가 더 빠르겠죠. 더 빠를 거예요. 샥 이렇게 슉 이렇게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런데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데 이 후퇴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뭐라고요?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데 굉장히 멀어지다 보면 이 후퇴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생각하세요. 만약에 얘보다 살짝 가까운 이 친구, 여기 만약에 어떤 친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빛의 속도보다는 좀 느리게 멀어지겠죠. 그죠? 그럼 이 친구가 빛을 방출합니다. 지구를 향해서, 우리 은하를 향해서 이렇게 빛을 빵 방출해요. 그런데 이 친구와 우리 은하 사이에 있는 거리는 빛의 속도보다 느리게 멀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방출한 빛이 지구에 도달합니다. 관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천체는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은하와 이 친구 사이의 거리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멀어져요. 그러면 얘가 빛을 방출하더라도 빛을 빵 쐈어요. 그럼 빛의 속도로 날아오겠죠.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날아올 텐데 우리 은하와 이 친구 사이의 거리가, 공간 자체가 빛보다 더 빨리 멀어지면 얘가 방출한 빛은 우리 은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얘보다 멀리 있는 친구는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관측이 불가능해요. 인류는 관측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즉, 인간은 어디까지만 관측이 가능해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이 거리까지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이 거리를 우주의 지평선. 우주의 지평선.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주의 지평선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스타라고 하겠습니다. R스타. 이렇게.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허블 법칙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허블 법칙 뭐냐면 V는 HR. V는 HR.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합니다. 후퇴 속도가 광속이 됩니다. C. 후퇴 속도가 광속이 되는 그러한 거리를 R스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R스타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R스타는 H분의 C. 이게 뭐라고요? 우주의 지평선. 우주의 크기. 여기서 말하는 우주의 크기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입니다.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H분의 C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우주의 나이를 구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예요. 뭐라고요? 이거 현재. 과거로 돌아갈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우주, 우리 은하, 그리고 얘가 좀 가까웠겠죠? 얘도 가까웠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더 과거로 가면 우주가 한 점으로 몰려 있었을 거예요.
빅뱅이죠, 빅뱅. 아, 여기가 이제 빅뱅, 우주의 시작. 여기가 우주의 시작.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빅뱅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이게 우주의 나이예요. 아, 이걸 T스타라고 하겠습니다. T스타. 이 시간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시간 구하기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가정을 합니다. 가정. 무슨 가정이냐? 지금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 지금 광속으로 뛰쳐나가죠. 이 친구. 빰. 그런데 과거에는 이 친구의 속도가 어땠을까요? 광속이었을까요? 아니죠. 좀 달랐겠죠. 조금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정을 합니다. 어떻게 가정하냐? 이 친구 과거에도 빛의 속도로 멀어졌을 거야. 이렇게. 짠. 그리고 땅. 우주 시작하자마자 얜 그대로 빛의 속도. 딴. 등속 운동한다고 가정할 겁니다. 왜? 아, 계산 편하게 하려고요.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아,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얘가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에서 빛의 속도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빰! 똑같은 속도로 여기까지 쫙.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그걸 우주의 나이라고 하겠습니다. 등속 운동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이렇게 속도분의 거리.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왜냐면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니까요. 그죠?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합니다. 대입해 볼게요. T스타. 우주의 나이. T스타는 뛰어가는 속도 뭐라고요? 빛의 속도. 얼만큼 뛰어가요? R스타. 우주의 크기만큼. R스타. 여기다가 R스타에다가 대입합니다. 촥! 대입하면 C가 사라지면서 H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아, 이렇게 나옵니다.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입니다. 그럼 실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나이. 우주의 나이 얼마라고요? H분의 1. 이렇게. H분의 1. 그리고 우주의 크기.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고 이게 뭔 개소리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편하게 들으세요, 이제. 편하게. 허블 상수가 단위가 뭐였죠? 단위가 이거였습니다. 70 km/s/메가파스칼.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단위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지금 여기 거리가 있네요. 거리. 그죠? 분자의 거리가 있어요. 뭐라고요? 허블 상수가 거리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분모죠. 이거 분모의 시간 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또 뭐예요? 분모인데 메가파섹은 뭐예요? 메가파섹은 거리죠. 거리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요? 허블 상수는 거리 곱하기 시간분의 1 곱하기 거리분의 1.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거리랑 사라지면서 시간분의 1만 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 지금 미터가 있고요. 미터. 여기 메가파섹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통일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 메가파섹을 미터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분모의 미터고 분자의 미터고 사라지면서 시간만 남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허블 상수는 단위가 시간의 역수예요. 그래서 허블 상수를 역수 취하잖아요? 그럼 시간만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단위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요. 외우셔야 됩니다. 우주의 나이 138억 년. 외우셔야 해요. 시험에 나와서가 아닙니다.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그럼 우주의 크기는 얼마냐? 지금 H분의 1이 138억 년이에요. 근데 여기다 뭐 곱한 거예요? 빛의 속도 C. 빛의 속도 C.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빛의 속도로 138억 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예요. 의미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138억 광년. 광년이 뭔데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 근데 138억 광년. 왜? 138억 년 동안 가는 거리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인류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가장 처음 밝다 어둡다를 구분했습니다.
그게 겉보기 등급입니다. 하지만 이 겉보기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는 아닙니다. 별의 실제 밝기를 알려면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야만 해요. 근데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알았냐? 별의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관측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시선 방향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면 실제로 보이는, 지구에서 보이는 밝기와 별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별의 실제 광도, 절대 등급을 구한 거죠. 절대 등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제로 어떤 별이 가장 밝은지를 다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1번.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O 로그 R-O. 거리 지수 방정식.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가 거리와 로그 함수로 비례합니다. 이렇게 겉절이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한편 별의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별의 표면 온도는 어떻게 구하냐? 별빛을 수신해서 프리즘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별의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죠. 뭐라고요? 별의 스펙트럼. 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스펙트럼 상에 까만색 선들이 나타나는 개수, 패턴 등을 이용해서 표면 온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광도와 표면 온도를 이용해서 별의 크기, 반지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필수 공식. 별의 실제 밝기는 광도는 시그마 t 4제곱, 슈테판 볼츠만 법칙,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에 별의 표면적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별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별의 광도와 별의 표면 온도를 알면 별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밤하늘에 있는 별들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허블은 별들이 모인 은하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별들이 1000억 개씩 모여있는 건데요. 이 은하의 생김새를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허블은 은하까지의 거리, 뭐라고요? 은하까지의 거리. 은하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페이드 변광성.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했습니다. 이 과정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허블은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별의 스펙트럼이 아니라 은하에서 방출된 빛을 프리즘에 넣어서 스펙트럼을 분석하게 되면 은하에서 오는 빛을 관측해 보니까 전부 다 파장이 길어진 상태로 관측이 됩니다. 이걸 적색편이라고 부르죠. 적색편이 Z라고 부릅니다. 이 적색편이를 알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후퇴 속도. 이게 세 번째 필수 공식입니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후퇴 속도. 후퇴 속도는 원래 파장이 얼마나 길어졌는지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합니다. 이 원래 파장 대비 길어진 파장의 비율을 Z, 적색편이량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빛의 속도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10% 길어졌다, 빛의 속도의 10%로 멀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허블은 은하까지의 후퇴 속도를 계산하고 거리를 계산했더니 두 개가 비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비례상수,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허블 상수를 계산했습니다. 4번 허블 르메르트 법칙. 후퇴하는 속도는 거리와 비례한다.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은 단위인데요. 후퇴 속도의 단위는 킬로미터 퍼 세컨드, 거리의 단위는 메가파세컨드. 그럼 허블 상수는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하면 70 정도의 값이 나오고요. 단위는 킬로미터 퍼 세컨드 퍼 메가파세컨드. 의미는 우주에 있는 모든 1메가파섹은 70km per sec로 멀어진다. 즉 우주는 중심이 없이 팽창하고 있다.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 허블의 법칙을 알게 되면 이 허블 상수를 이용해서 우주의 나이 h분의 1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h분의 c 이렇게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인류의 위대함 또한 알 수 있는데요.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지만 이 허블 상수 h를 계산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천체, 밤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빛을 수신하게 되면 적색 편의를 할 수 있고 후퇴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뜻은 뭐냐? 후퇴 속도를 계산하게 되면 허블이 이 상관계수, 비례상수를 이미 계산해놨어요. 이렇게요. 즉, 후퇴 속도만 알면 그 천체까지의 거리를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후퇴 속도를 알면 거리를 알 수 있다. 후퇴 속도는 어떻게 하는데?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어요. 보기만 하면. 봤다는 건 빛이 나한테 도달했다는 뜻. 그러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후퇴 속도를 구하고 h가 나와 있으니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에서 아주 작은 존재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까지의 거리를 전부 다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인류의 위대함이고 당연히 이 과정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도 당연히 등장하죠. 여기까지가 허블의 법칙이었습니다. 허블의 법칙을 항상 얘기할 때마다 너무나 벅차오르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